이제는 안 보고 살 시댁인지라 저희 시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래도 편의상 저희 시댁이라고 부를게요. 저희 시댁에는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성질만 개떡 같은데 시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맏아들이라고 나이 40 먹은 그 아들을 무슨 상점 모시듯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시부모님 때문이기도 하네요. 자기 자식 안기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저희 시부모님이 아주버님한테 꼼짝 못하는 것도 아주 이해 못할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시부모님한테 아들이 저희 아주버님만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쓸 이유가 없지요. 제가 열받는 건 저희 남편에겐 형인 아주버님도 있고 어린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도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맏아들은 상점 모시듯 시누는 무슨 공주 키우듯 하시면서 저희 남편만 찬밥 취급을 하시더군요. 저희 남편이 어디 못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 하실까봐 객관적인 사실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둘째인 남편은 세남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돈이 없어서 못 보내주신다 하셨대요. 하지만 그 무렵 아주버님께서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쳐서 시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 지원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로는 워낙에 큰형과 어려서부터 차별을 받아왔기에 웬만한 일로는 상처도 잘 안 받는데 그때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판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 회사에 연봉 1억 넘게 받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버님 사업은 결국 망해서 본전도 못 건졌어요. 평생 시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만 쓰고 살았지 어디서 제대로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운동기계를 가져다 판다고 설쳤으니. 뿐만 아니라 신우에 대한 아버님 어머님의 지원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대학생인 신우는 어느 다른 여대생들처럼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 당연히 그 마음 이해하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연봉 8천을 받으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도 200~300만 원짜리 핸드백은 선뜻 사기가 어렵거든요. 신우는 거침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어머님 아버님을 조르고 그게 여의치 않다 싶으면 지 오빠들을 아주 달달 볶아요. 무슨 프라이팬 위에서 감자 볶듯이 어지간히 달달 볶습니다. 개떡 같은 성질을 가진 아주버님도 신우한테는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럴 정도니 순딩이 저희 남편은 어땠겠어요? 그나마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우의 무리한 요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남매의 인물에 대해 말해보자면 이건 뭐 다들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제가 제 남편 잘생겼다고 말해봤자 푼수 소리나 듣겠지요? 저희 남편이 뭐 연예인처럼 후광이 비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키도 크고 웃는 얼굴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사연을 말하면 말할수록 왜 시부모님께서 저희 남편만 데려온 자식 마냥 대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제 선배 중 한 명이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선배가 자기가 정말 아끼는 후배라면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워낙 따르던 선배였는데 그런 선배가 좋은 사람이다,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올 거 없는 사람이다라며 거듭 칭찬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만나기 전부터 저는 남편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네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을 만나보니 사람이 정말 소탈하고 괜찮더라고요. 사실 워낙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업계라서 콧대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거들먹거리고 그러는 것도 전혀 없었고 말도 잘 통하고 여러모로 이 남자다 싶었네요. 나중에 듣기로 남편 역시 선배로부터 제 칭찬을 워낙 많이 들었었답니다. 그래서 저란 사람이 너무 궁금했대요. 막상 만나보니까 들은 대로 서글서글하고 동시에 할 말은 똑 부러지게 하는 똑순이 같아서 마음에 쏙 들었다고요. 서로에게 확신이 있었던 저희는 그렇게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을, 그러니까 당신 아들을 제 앞에서 까내리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 같았습니다. 어디 감히 지 형이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드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더러 저렇게 경우가 없는 앤데 괜찮겠냐고 물으실 정도였지요. 당황스러웠지만 그때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단지 도가 지나친 질라진 농담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딱히 반박은 못하고 적당히 맞장구 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과 몇 번의 대화를 하면서 진심으로 당신 둘째 아들 기분은 안중에도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 아버님의 태도는 저로 하여금 왠지 모를 정의감을 느끼게 했어요. 이곳에서 남편을 구해줘야겠다. 저만큼은 남편을 1순위에 두고 사랑을 줘야겠다. 그런 의지를 갖게 했네요. 솔직히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왜 유학을 가지 못했는지 들었던 터라 금전적 지원에 대한 기대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각자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돈도 잘 버는 상황이었으니 아쉬울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돈을 요구하실 줄은 몰랐네요. 남편과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시길 다른 집 자식들은 1억씩 벌어주고 간다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고 1억을 주고 갈 거냐 아니면 앞으로 달달이 생활비를 줄 거냐. 제가 황당해서 어느 집 자식들이 그러고 결혼을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은 아마 부모가 집이라도 사주고 하다못해 그 앞으로 차라도 한 대 뽑아주시지 않았겠냐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남편더러 아주 대바라진 애를 데리고 왔다며 저랑 결혼하면 당신들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이 결혼은 포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 아버님 표정은 뭐랄까 남편에 대한 괘씸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달까요? 사실 저조차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땐 꽤나 놀랐으니까요. 남편의 그 태도에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웃긴 건 막 상식을 올리고 나니까 보고 살지 말자더니 시부모님께선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희를 대하셨어요. 허풍이셨다는 걸 알고 나서는 굳이 어른들 자존심 건드려서 뭐 하겠나 싶어서 저도 적당히 며느리 도리를 해드렸고요. 살가운 고부관계는 아니었어도 그럭저럭 불편한 거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아주버님이셨습니다. 일단 뭐 제가 손아랫사람인 건 맞지만 그래도 저한테 말을 너무 편하게 하셨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저더러 어이 나 물 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 재수씨라는 호칭이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요. 어이 소리를 3번 듣고 나서야 이건 아니지 싶어서 아주버님께 저한테 재수씨라고 부르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반말도 하지 마시라 했고요. 그러자 아주버님께서 나이도 한참 어린 대신은 무슨 씨 그리고 그럼 나더러 존대를 하라는 거냐고 눈을 부라리며 묻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옆에 있던 신우에게 제가 야 가서 물 가져와 그랬습니다. 신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절 쳐다보길래 그래 너 말야 가서 물 떠오라고. 아주버님이 식사 시간에 저에게 했던 그대로 신우한테 해줬지요. 시부모님하고 아주버님의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선 저더러 아주버님하고 저하고 서열이 같냐며 아주버님은 당신들 죽고 나면 이 식구들 중 최고 어른이나 마찬가지인데 반말 좀 할 수 있는 거라셨지요. 그러면서 저더러 돈만 잘 벌면 뭐하냐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나요. 이건 뭐 시댁 식구 전부 사고방식이 글러먹어서 제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알려준들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정으로 아주버님이 저에게 호칭 제대로 불러주시고 존댓말 해주시면 저도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저를 말리는 척하면서 짐을 싸고 있었고요. 아주버님께서 이대로 가면 안 보고 살 줄 알라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반문을 하던걸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어쨌든 제가 기세 좋게 할 말은 하고 나왔어도 가슴이 쿵쿵거리긴 하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더 미움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남편이 저더러 잘했다며 미안하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섰어야 한다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버님은요 시부모님이 하도 오냐오냐 키우셔서 그런지 무서운 게 없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집안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그 꼬라지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웬일로 아버님께서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저더러 아주버님이 자존심이 세서 그러니까 저더러 먼저 아주버님이 사과할 수 있게 판을 좀 깔아보라셨어요. 덧붙이시기를 당신이 생각해도 이번엔 아주버님이 실수를 했다며 당신이 대신 사과하신다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님이 먼저 미안하다 하시니 며느리 입장에서도 무조건 싫다 안 된다고 버티기가 그렇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 이 정도면 아주버님도 지가 실수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겠지. 그런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버님께 그날은 아주버님도 저도 감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중간에 다른 식구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문자 한 통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께서 알면 됐다고 답장을 해왔어요. 답장을 확인하곤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말귀를 알아들은 건지 아닌지 그래도 또 그걸 따지고 들 수는 없었으니 그대로 유야무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사고방식도 아주 글러 있었지요.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거리만 두고 살면 앞으로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말하는 것만 조심했을 뿐 뒤로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더군요. 저 몰래 그렇게 남편한테 돈 좀 보내라고 쪼아댔던 거지요. 착해 빠진. 솔직히 제 남편이라 착하다고 표현했지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요. 답답한 남편은 어떻게든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좀 줘보려고 했답니다. 그러면 저한테 좀 잘해줄까 싶은 생각도 있었다대요. 그런데 저희 집은 돈 관리를 전적으로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 남편의 마음이 어떻건 간에 저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빼갈 방법이 없죠. 또한 저희가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도움을 안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꽤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께 당분간은 명절과 특별한 날 50만 원씩 챙겨드리는 걸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다고 진작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저 몰래 자꾸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하셨다는 게 솔직히 짜증도 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주버님과 신우도 있었다는 건 충격적이기까지 했고요. 한 번은 신우가 저더러 제가 지금 내 사람치를 가로챘다고 그러던데 그 말뜻을 이해하고 나서야 바보 같은 남편이 얼마나 당하고 산 건지 가늠이 돼서 정말 화가 치솟더라니까요. 이후로는 진짜 돈 관리를 더 철저히 했습니다. 남편이 남편 스스로를 위해서 쓰는 돈에는 아낌없이 서포트를 해줬지만 시댁에는 정말 10원짜리 하나 세는 일이 없게 했어요. 그나마 시부모님은 그래도 돈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티는 안 내셨는데 문제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짜 하나만 걸려라 벼르고 있는 사람처럼 나를 세우고 계셨거든요. 아주 절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버님을 보고 있자니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지요. 그러다 사건은 지난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모였습니다. 아버님 생신인 걸 아신 친정부모님께서 호텔 뷔페에 갈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머님께선 뷔페라 봤자 가면 찍어 먹을 것도 하나 없다고 저더러 직접 생신상을 차려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모이게 되었지요. 미역국이랑 불고기 정도는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었고요. 어이가 없었던 건 아주버님께서 당신은 꼭 등갈비찜이 먹고 싶다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아버님 생신이지 아주버님 생일도 아닌데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는 김에 좀 하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생전지 손으로 뭐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요리할 메뉴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말도 더는 섞기 싫어서 인근 식당에서 포장해 갔더니 씩씩거리기만 하고 손도 안 대더라고요. 안 먹으면 본인만 손해 아니겠어요? 저랑 남편이랑 열심히 먹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아버님 생신 선물로 현금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주버님께선 저희가 아버님께 돈 봉투 드리는 걸 보면서도 뭐 하나 꺼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코딱지만한 거라도 본인이 하면 생색을 내지 못해 안달인 인간이 저희 몰래 아버님 생신을 챙겼을 리도 없고, 제가 아주버님께 무슨 선물 하신 거냐고 면전에 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를 어이없다는 듯 재려보기만 할 뿐 별말 못하던걸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시계를 보니 10시더라고요.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는 빨라도 1시간이 걸렸고, 바로 다음 날은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셨습니다. 생신 축하 겸 해서 친정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같이 서울 근교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고요. 참고로 저희 친정부모님이 여행 경비 전액을 부담하시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슬슬 가자고 신호를 보냈어요. 가서 빨리 짐도 싸야 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빴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던 신우는 아버님 생신과 동아리 설립 5주년 기념식 사이에서 고민을 하더니 아버님 생신은 매년 돌아오지 않냐며 동아리 기념식에 참석한 상황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었어도 뭐라고 한마디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저 속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신우도 대단하다고 생각만 했네요. 신우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전화기 너머로 다 들리는 상황이었는데 목소리가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신우는 저희 남편도 지금 와 있는 거냐며 둘째 오빠 보고 싶다고 애교를 부려댔어요. 하지만 저희는 빨리 일어나야 했기에 대충 그러냐 대꾸만 하고 시댁을 떠나려는 참이었지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가 오늘 둘째 오빠를 만나야 할 빌이 딱 왔다면서 저희더러 어디 가지 말고 자기를 기다리랍니다. 그러고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술 취한 신우의 어설픈 앙탈 정도로 생각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희더러 이렇게 된 거 신우를 기다렸다가 보고 자고 가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신우가 지 오빠 보고 싶어 죽겠다는데 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냐입니다. 저는 어머님께 아시다시피 내일 친정어머니 생신이라서 집에 가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자 아주버님께서 저더러 아주 보자 하니까 제가 시댁 식구들 알기를 발톱의 때만도 못하게 보는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싸가지 없는 X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니까 사가지 없는 X라며 젊은 게 아주 지 고집대로 하려고 든다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지뚱굴인지 모른다더니 누구더러 헛소리를 짓거리나 싶던걸요? 제가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끝까지 내가 너한테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싸가지가 없으면 한마디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때릴 수도 있답니다. 사랑에 매라나요? 제가 진짜 그 말 듣고 눈이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식간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 얼굴에 냅다 주먹을 날렸거든요. 누구 하나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쓰러진 아주버님은 자기 턱인지 볼인지를 부여잡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째려보았고, 시부모님께선 냅다 저희 남편한테 제정신이냐고, 네가 뭔데 형한테 그러냐고 악을 쓰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일어나려고 하는 아주버님을 한 대 더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한 핏줄이라서 사람 대접해주고 살았더니 정신도 못 차리고 못같이 산다면서, 그리고는 남편이 저에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속에서 불거져 나오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슨 일인지 콧노래를 부르고 후련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저희는 예정대로 친정부모님과 여행을 떠났네요.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셔서는 저더러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고 저 때문에 형제들 의상하고,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그럼 어머님 입맛에 맞는 며느리 구해서 천년만년 사시라 받아쳤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 저희는 시댁과 연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홀가분한 적은 없었다며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하네요. 이후로 저희는 지금까지 시댁과 상관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요즘에는 어머님과 아주버님의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은 눈치랍니다. 걸핏하면 어머님께서 마음먹은 아들 뒤치다꺼리하는 여편네는 당신밖에 없다며 팔자가 이게 뭐냐고 하소연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그런 어머니께 서운해서 난리고요. 아무려면 어떤가요? 저는 이제 그 집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뭐. 누군가 저더러 그래도 며느린데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에서 중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게 맞잖아요. 필요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풀도록 내버려 둘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갈라선 30대 여자입니다. 매일같이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세상엔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물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너희만 잘 살면 바랄 게 없다던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조차 당신 체면치레 하시느라 했던 말이었나 봐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시부모님이 마인드가 멋져서 결혼을 결심한 제가 멍청이지요. 남편과 저는 술자리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술은 못 마시는 편입니다. 제 친구들도 그걸 알아서 저랑 만날 때는 보통 맛집을 가거나 카페를 가는 식으로 일정을 짜지요. 하지만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그날은 피할 수 없는 술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2년 동안 친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제가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기에 제 마음이 다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포함한 4명이 모처럼 기분 좀 내보자며 와인바에 가기로 했네요. 약속 당일 평소보다 수업이 좀 일찍 끝났습니다. 잠깐 서점이라도 들릴까 하다가 퇴근 시간대라 차가 막힐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어디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바로 약속 장소인 와인바로 향했네요. 하지만 예상보다 차가 막히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제가 1등으로 도착했더라고요. 먼저 바에 들어가 핸드폰을 하면서 친구들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착각인진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누군가 자꾸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꽤나 불편해지더군요. 결국 나가서 기다리는 게 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 모두 모인 이후로는 그 남자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저를 포함한 모두가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취한 상태로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슬슬 짐을 챙기면서 자리를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그 남자가 성큼성큼 저희 테이블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불쑥 자기 핸드폰을 내밀며 제 번호 좀 알려달라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취해서 그런 건지 그냥 줘버리라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고 정신없는 통에 저도 충동적으로 약간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 번호를 찍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적어도 저는 술자리에서 있을 법한 특별한 경험 정도로만 생각했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건 없었네요. 이후로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낼 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입시 전문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 무렵엔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수능도 끝난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과가 어찌됐건 어쨌든 수능이 끝난 후 1, 2주 정도는 강사나 학생 모두에게 그나마 마음이 편한 시기거든요. 그동안 누적된 긴장이 풀리는 때랄까요? 모처럼 한가로운 기분을 만끽하던 그 무렵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진작에 연락하고 싶었는데 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제가 덜 바쁠 때 연락하려고 수능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갑작스러운 연락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절 더 당황하게 만든 건 남편의 섬세함이었습니다. 뭐랄까, 남편이 저를 쉽게 보거나 한번 찔러볼 요량으로 연락한 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지요. 그 연락을 계기로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와인바에서 봤던 제 기억 속의 이미지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뭔가 자신만만한 태도였던 것 같은데 막상 다시 만나보니 쑥스러움을 타는 것도 같았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호감 가는 인상이었달까요? 이후로 저희는 식사를 핑계로 커피를 핑계로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한 관계가 되었고요. 저는 스타 강사는 아니었어도 몇 년간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대략 세후 월 600 이상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피스텔은 제 소유였고 지역이 경기이긴 했지만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었지요. 이 외에도 주식이라던가 적금 등 또래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경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복지나 연봉 등 처우가 꽤나 좋은 곳이라 했습니다. 특히나 소위 나랏일에 수주를 많이 받는 회사라서 잘릴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남편은 공식적으로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돈 못 받는 야근을 걸핏하면 했으니 아무리 대충 계산해도 하루에 최소한 한두 시간은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연봉은 4천 정도였는데 이것도 세금부터 시작해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뭐 실수령은 한 달에 300도 안 되더라니까요. 시댁의 상황도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다는 시부모님께서는 이후로는 딱히 정해진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나마 당신들 소유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2, 30만 원의 용돈도 드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먹고 사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셨지만 결혼할 아들한테 한미천 해주실 여유는 없으신 뭐 그런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남편의 성품과 시부모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의 약속이 컸는데요. 시부모님께선 당신들이 해줄 게 없는 만큼 저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합가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말랍니다. 당신들이 오히려 불편해서 싫다고 그냥 남편하고 저 둘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면 다 시부모님이 힘들게 한다, 부담스럽다며 하소연하기가 일쑤던데 그에 비하면 저희 시부모님은 소위 게임분들 같았지요.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그런 시부모님들이 존재하냐며 저더러 진짜 대박이라고 부러워했고요. 하지만 식을 올리고 3개월이나 지났을까 생각지도 못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진짜 외동아들인 남편이랑 결혼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지목을 하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머님이셨습니다. 맏며느리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외가친가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통솔하려 드셨습니다. 어머님 본인이 그렇게 사시는 거야 뭐 솔직히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요. 문제는 당신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고는 그 책임을 저희한테 미루기 일쑤셨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성격을 알아차리게 된 건 저희의 출국날이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개월이 될 때까지도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를 다니는 남편과 달리 저는 수업을 하는 강사다 보니까 업무 일정이 학생들 학기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양쪽 집안 어른들 모두 결혼식은 나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하셨기에 여러모로 결혼 날짜 정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덕분에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떠나는 다른 부부들과 달리 저희는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못했고 그나마 다들 휴가를 떠나는 여름방학만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날은 곧 비행기를 타러 가야 했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고요. 저는 당연히 저희 잘 다녀오라고 연락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뜬금없이 저희 신혼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집에 아무도 없을 텐데 그걸 왜 물어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저에겐 시동생이지요. 사실 도련님이나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데 지금 그 소리도 곱게 안 나와서 그냥 시동생이라고 할게요. 그 시동생이 서울에 며칠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온답니다. 그 소리를 듣곤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서 지내면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촌동생은 오후 2시쯤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당신이 먼저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청소도 좀 해놓고 그러려고 한다시대요. 너무 황당했지만 혹시나 예의 없다고 느끼실까봐 최대한 정중하게 어머님,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주인 없는 집에 어머님이나 시동생이 오는 건 불편해서 싫다고요. 게다가 신혼집이라서 솔직히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차 싶어서라도 이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아직 시동생이 회사도 안 다니고 돈도 많이 없을 텐데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쓰게 해주랍니다. 어머님이 도통 물러나실 것 같지도 않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좀 받아보라고 전화기를 넘겼습니다. 어머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남편은 말없이 듣고만 있으면서 네 거리기만 하는데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전화를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도통 남편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타부타 말도 없고 답답해서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냥 비밀번호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시동생은 얌전한 애라면서 괜찮을 거랍니다. 시동생이 얌전하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웃기지도 않다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씩씩거리며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뭐 하자는 거냐고, 뭘로 바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말해줄 것 같으면 내가 애시당초 바꿨겠냐고 쏴붙이곤 신혼여행 다녀와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헛걸음하시게 하기 싫으면 당신이 전화해서 오지 마시라고 하라고요. 남편은 서운하다면서도 딱히 방법이 없겠다 싶었는지 어머님께 전화를 걸더군요. 남편 핸드폰이 안 좋은 건지 어머님 목청이 좋으신 건지 어머님이 뭐라고 악을 쓰시는지 다 들렸습니다. 쌍욕은 아니었지만 저에 대해 괘씸해 하셨지요. 그까짓 집이 달키라냐, 가족끼리 별것도 아닌 걸로 마음 상하게 왜 그러냐, 애가 잠만 잔다는데 네 숙부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해하겠냐, 무엇보다 당신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겠냐며 결국 그 일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마음이 상해서 비행기에 올라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는데 오피스텔 건물 관리인 아저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에 관리인 아저씨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급하게 전화를 받았지요. 전화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누가 저희 집 도어락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는 걸 아저씨가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한 여자 같다면서 자기가 이 집 주인 엄마라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관리인 아저씨께선 저나 저희 친정어머니 얼굴을 잘 아시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부르려다가 그래도 먼저 말을 해줘야 하나 싶어서 전화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맙소사. 전화기 너머로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일단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곤 어머님께 집으로 가시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저씨껜 죄송하다고 저희 어머님이라고 말씀드렸네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쪽팔리셨겠냐며 그냥 그깟 비밀번호 좀 알려드리지 너무하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만 더 하라고 그러면 신혼여행이고 뭐고 가만 안 있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별말 안 하고 짜증난다는 듯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당연히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온갖 짜증과 화가 가득 담긴 문자가 줄기차게 와댔거든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애미오 얼굴에 똥칠을 할 수가 있냐? 왜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서름을 겪어야 하냐? 아니, 무슨 아들 집이래요? 제 집에 남편이 들여온 거라곤 식탁하고 침대밖에 없는데 말이지요. 솔직히 만약에 남편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분위기 좀 좋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흉내라도 내줬다면요. 저도 어머님 문자 그냥 못 본 채 하고 기분 좀 풀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옆에서 툴툴거리니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친정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답답한 전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선 잠깐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냐면서 저더러 대처를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하고는 너무 오래 그러지 말라면서 아마 저희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지나치셨다는 걸 알고는 있을 거라고 그런데 괜히 자존심 세우느라 심통 부리는 걸 테니까 저더러 한번 봐주랍니다. 남자는 원래 단순하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이라면서 그 힘을 다른 곳에 쓰라고 하시거든요. 이번에도 뭐 비슷한 맥락이었지요. 저는 그래 마음 넓은 내가 이해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래 남편은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지요. 남편도 제가 그렇게 나와주기를 기다렸는지 못 이기는 척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3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문자를 해오셨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선물 목록을 적어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하와이에 있었는데 하와이에서는 명품이 저렴하다고 들으셨다면서 남편 외갓친과 할 것 없이 친척분들께 드릴 거니까 센스껏 명품으로 선물을 사오라는 거예요. 사촌 동생들은 성별에 맞춰서 지갑이나 운동화, 그리고 어른들은 성별에 맞춰 넥타이와 스카프를 하나. 그 인원수가 자그만치 14명이었습니다. 황당해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보내셨다며 어머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사실 어머님께서 자기가 결혼할 때 며느리 될 애한테 이 정도는 받으실 거라며 미리 친척들한테 자랑을 해두셨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해가니까 예단을 안 해간다고 해서 어머님이 많이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장가 가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허풍을 치셨지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니 남편이 저더러 너도 솔직히 빈손으로 시집 오지 않았냐입니다. 집도 원래 네가 살던 집이지 자기 때문에 산 거 아니지 않냐고요. 차도 제가 원래 타던 차지 자기를 위해서 뽑은 것도 아닌데 솔직히 자기랑 결혼하다고 해서 새로 장만한 게 없는데 왜 예단을 생략해야 하는 건지 남자인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님 입장에선 아들이라곤 자기 하나뿐인데 며느리가 예단도 안 해오니 얼마나 창피하셨겠냐입니다. 이참에 어머님 기도 살려드리고 예단 가지고 뒷말 안 나오게 사오라는 대로 쫙 사가재요. 그리고 어머님 백도 하나 사잡니다. 백, 어이가 없었지만 이유나 들어보자 싶어서 물으니 신혼여행 오기 전에 제가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았냐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진짜 거지근성이 이런 건가 싶더군요.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명품 매장에 가서 보란듯이 백 2개를 샀어요. 남편이 하나는 누구 거냐고 묻길래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우리 엄마 거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실망했다는 듯이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곤 자기 엄마 건 안 사냐입니다. 그래서 네 돈으로 사라고 했어요. 친척들 선물도 네 돈으로 사라고 난 뒷말 나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상관없다고 되묻길래 어차피 이제 남들 건데 날 씹던지 말던지 알게 뭐냐고 그랬지요.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길래 한국 도착하는 대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잘난 식탁하고 침대 가지고 가라고 원하면 돈으로 줄 테니까 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선 바로 택시 타고 숙소로 돌아와 짐 쌌습니다. 제 비행기표만 바로 다음 날로 변경한 뒤에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한국으로 와버렸지요. 오자마자 그 인간 짐 싸서 시댁으로 보냈고요. 퀵으로 보냈더니 한두 시간이나 지났을까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받았더니 이건 뭐고 너는 왜 한국에 있냐입니다. 지금 이게 다 뭐 하자는 거냐고 아주 화를 내시더라고요. 보아하니 남편과 통화를 하셨던가 봐요. 저는 말 막 하지 마시라고 저 그 집 며느리 안 한다고 어머님이랑 저랑 완전히 남남이니까 말 그따위로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이튿날 원래 날짜에 맞춰 귀국한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오피스텔로 왔더라고요. 지 엄마를 닮았는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틀린 번호를 삑삑삑 어지간히 눌러대더라고요. 제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현관문에 대고 쏴붙였습니다. 남편은 진짜 왜 이러냐면서 자기가 미안하답니다. 자기는 제가 착하고 이해심도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연애 때 자기한테 돈도 잘 쓰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한테도 잘해줄 줄 알았답니다. 한마디로 절 호구로 봤다는 거잖아요. 누굴 탓하겠어요. 다 제 업보지요. 뭐 그런 실랑이를 한 2주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더 매정하게 하지 못한 건 솔직히 남편이 제 직장도 알고 제 친정도 알고 한마디로 저에 대해 다 알고 있잖아요. 염치가 없어서 그렇지 성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눈 돌아가면 어찌 될 줄 모르고 행여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나중엔 저도 괜히 눈물 콧물 짜며 절 놔달라고 했어요. 사람이 급하니까 연기를 다 하게 되더라니까요. 결국 다행히 남편이 마음 정리를 해서 저의 짧았던 4개월이라고 해야 하나. 무튼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서류상 깨끗하면 뭐하나요.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법적으로 미혼이라고 기죽지 말라시는데 그건 제 양심에 찔려서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곧 수능이라서 당분간은 애들 공부에만 올인하려고요. 살다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을 거고 그땐 지금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